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 업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매매 업무는 그 증권거래소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만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사겠다, 팔겠다는 것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 회원사인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증권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주문 내용에 따라서 매매를 대신해 주죠. 그것을 위탁 매매라고 그래요. 위탁 매매. 위탁 매매 업무. 또 영어로는 이제 브로커링이라고 그래요. 브로커리지. 브로커로서의 업무. 브로커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브로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럴 건 아니에요. 브로커가 자기의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게 브로커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이런 위탁 업무를 수행해 주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이제 위탁 수수료를 받는 거죠. 위탁 수수료를.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그 증권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예요. 자기 매매 업무도 있습니다. 자기 매매 업무는 증권회사는 증권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도 그 회사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권회사가. 그러면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매매 업무라고 합니다. 그럴 때의 그 업무를 딜러 업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딜링이에요. 딜링. 그래서 딜러로서의 업무는 자기 매매 업무고, 그러니까 위탁 매매는 그 경제적 손익은 모두 고객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수수료를 받고 대신해주고 경제적 손익은 다 고객의 것이 되는 거고요. 자기 매매 업무는 매매 차익을 증권회사가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매매는 그 증권회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하는 거고 위탁 매매는 고객의 돈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주선 업무. 이거는 우리가 그 증권 시장의 챕터에서 그때 발행시장 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이제 다시 팔아야 목적으로 이제 발행증권을 사들이는 업무, 그게 인수 업무예요. 그리고 또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출하거나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인수 주선 업무죠. 인수 업무, 주선 업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둘 다 합쳐서 인수 주선 업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업무에서는 증권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100억을 발행하는데 100억을 그렇지 사놨는데 그거를 그 일반 투자자에게 다시 팔려고 봤더니 증권시장이 나빠가지고 80억에 팔았다. 그럼 20억을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인수위험이라고 그랬죠. 인수위험. 그렇지만 주선 업무에서는 하나도 손해볼 일이 없죠. 항상 업무만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증권회사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두 수수료, 위탁 매매 수수료나 이런 수수료 수입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리고 자기 매매나 또는 그 인수 업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업무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50%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고객의 그 수수료만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큰 이익을 못 낸다라고 그 비판을 받죠. 그거는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그래요. 은행은 주로 수입이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대 마진만 가지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은행도 그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소홀하다. 뭐 이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는데 바로 이제 같은 배경이죠. 증권회사의 부수적 업무는 그 신용공유 업무와 이제 증권저축 업무가 대표적인데요. 신용공유 업무는 신용이라는 것은 뭔가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공여가.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주거나 증권회사니까 증권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은 신용융자라고 하고요. 증권을 빌려주는 건 대주라고 그래요. 대주는 왜 한자로 이렇게 써요. 대주. 주는 주식이고, 대는 그 우리가 임대할 때 그 대자에게 그래서 주식을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대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그 주식을 지금 사면은 엄청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신용공유 업무고 부수적 업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증권저축 업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은행에 예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그 금리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금리가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100만 원을 넣어 놓으면은 1년 동안 101만 원이 102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차라리 매달 일정한 금액씩 그 주식을 매입하면 어떨까?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증권 저축 업무예요. 그래서 이런 증권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이 기업의 산업 자금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증권 저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종 이제 세제상의 혜택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주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주식을 사고 파는 데에 활발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겸업 업무, 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증권업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원칙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일반 투자자, 고객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없는 업무 중에서는 정부의 그 인가를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와 뭐 이런 거는 이제 금융기관업 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종기업업이나 회사채 지급 보증 업무 이런 건 알죠. 우리가 지난번에 채권 종류 설명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 지분 평가 업무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받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겸업 업무, 겸용 업무가 되겠습니다. 증권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반 제조업은 뭐 별로 그렇게 규제를 안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워낙 이해관계자, 고객이나 그런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하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업무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규제. 그래서 이거는 그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거래 주문에 대해서는 거래 종료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증권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고유 업무가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고객으로서 증권회사에다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달라고 주문을 냈어요. 그런데 딱 5만 원에 사줬어요. 그런데 5만 원에 사주고 바로 6만 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5만 원에 산 거는 자기네 매매 업무고 내가 주문 낸 거는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나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거래를 할 때부터 그게 위탁 매매인지 자기 매매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업무에 관한 규제 중에서 첫 번째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기가 사자 주문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신한증권의 노원지점이 주문을 내놓고 신한증권의 의정부지점이 자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만 원 주문을 낼 테니까 주문이 나오자마자 네가 바로 사 이래가지고 가격을 그럼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작전이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한 규제인데 증권회사는 옛날에는 이제 500억인가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랬어요. 왜냐면은 영세 증권회사들이 설립이 돼서 고객의 망하게 되면은 고객의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억까지는 아니고 200억 정도만 돼도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또 낮췄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그다음에 뭐 50억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줄여요. 그래서 가급적 증권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증권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취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비해서 우리도 이름 듣지 못한 증권회사들이 이제 많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설립된 이후에도 재정 상태가 계속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정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어떤 값을 관리를 해요. 그게 영업용 순자본이에요. 영업용 순자본. 그래서 그게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하는데 net working capital. 근데 이것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요. 금감원에서. 그러면은 영업용 순자본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거예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여기가 자산 아닙니까?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예요. 그러면 이게 100이고 이게 40이다. 그럼 여기가 바로 60이 되는 거죠. 요게 자산,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영업용 순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여기에서 모두 빼야 하냐면은 요거 고정자산을 빼야 돼요. 추가로. 왜?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대표적인 게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빌딩 그 자체가 증권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권업과 관련된 자본.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자산 부분, 여기에 고정자산이 예를 들어 얼마가 있다고 할까요? 25가 있다고 합시다. 25. 그러면은 자산 안에 고정자산이 25가 있다. 그러면은 100에서 40 뺀 60이 모두 증권업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산 25를 뺀, 그러니까 100에서 40 빼고 그 다음에 25까지 뺀 그거를 그럼 얼마예요? 35가 되네. 이 35가 바로 영업용 순자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용 순자본은 이게 줄어들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을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요구를 하죠. 요거를 이제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면은 경고를 하고 또 징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뭐 영업 정지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이 바로 이제 증권회사의 재무상태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다. 여러분들이 BIS 비율이라는 건 들어봤죠? 그러니까 BIS 비율은 이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여기서는 영업용 순자본 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부채가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또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증권거래 준비금을 적립하게 강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항상 안정되게 가져가려고 하죠. 일반 기업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증권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업무에 관한 규제가 아니고요. 이건 임직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규제예요. 사람에 대한 규제. 그래서 임직원의 누구 명의로 하든 본인 재산으로는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은 주식을 사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임원은 일반 제조회사는 임원을 조폭이 해도 돼요. 그런데 일반 기업을 뭐 조폭이 임원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증권회사,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원은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원의 자질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하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누설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규제 사항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신탁회사예요. 투자신탁회사. 옛날에 IMF 외환위기 있기 전에는 이제 투자신탁회사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이 이름을 대신하죠. 그래서 투자신탁회사는 이제 일반 보통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산운용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신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증권 투자론 이 수업을 들어서 이제 좀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 정도 해가지고 내 돈 들고 나가서 주식 사고 팔고 그거 하면은 거의 뭐 10중 8구 다 손실을 보죠. 그러면은 내가 좀 공부를 해서 하겠다. 근데 내가 별도 직업이 있는데 이거를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들여다봐가지고 그 증권시장에 뛰어들었다? 증권시장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기 어렵죠. 또 내가 LG화학을 사겠다 이랬는데 LG화학이 30만 원에 한 주당. 또 삼성바이오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걸 한 사겠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조금밖에 안 돼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전문적인 투자 대행기관 그 돈을 다 모아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액의 돈도 여러 사람한테 많이 모으다 보면 이제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여러 증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투자 신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가 투자 신탁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산운용회사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펀드라고 하죠. 펀드. 간단히 얘기할 때. 펀드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그 펀드 투자에서 생긴 수익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그때에 네가 투자한 비율이 몇 프로고 그래서 이만큼의 너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수익증권이에요. 수익증권. 투자 신탁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거는 이제 경영 참여가 아니에요. 경영 참여가 아니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에 참여해서 임원을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전망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임원이 요번에 교체가 됐는데 조폭이더라 그러면은 이 회사는 틀렸다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러는 거죠. 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큰 손실이 안 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분산 투자를.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 업무로 투자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펀드를 운영을 하면은 펀드 매니저 또 이 투자 회사가 수수료를 받아야죠.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받는 거지 여기서 이 투자 신탁 회사는 이익을 직접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을 많이 내서 대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와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이 투자 신탁 회사들이 그걸 사들이죠. 그러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 많이 오를 때는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걸 팔아서 이익을 내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투자 신탁의 기능이 작동을 해서. 투자 신탁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계약형 투자 신탁이고요. 또 하나는 좀 이따 설명할 회사형 투자 신탁입니다. 계약형 투자 신탁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고객이 수익자가 돼서 돈을 내면은 그거를 투자 신탁 회사가 돈을 받아요. 그런데 투자 신탁 회사도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증권회사에 주문을 내죠. 그런데 증권회사에 주문을 낼 때는 그 돈을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대금 결제를 하는 형태로 그 운영이 되죠. 그래서 그걸 계약형 투자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있고 고객이 돈을 투자신탁회사에 내면은 투자신탁회사는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주문은 증권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에다가. 그러면은 증권회사에서 결제를 하고 매수를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고 결제를 해서 돈이 남았다 팔아서 그러면 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 은행이 그 고객의 돈을 직접 관리하는 데죠. 사고 파는 결정은 여기서 하고 사고 파는 업무를 담당해 주는 건 증권회사가 하고, 이 전체가 바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계약형 투자신탁이라고 해요. 계약형 투자신탁은 기금형과 단위형이 있는데, 기금형은 뭐 100억으로 시작을 했어도 거기에 20억 더 추가해서 120억으로 만들고, 이게 잘 되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200억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위형은 100억으로 시작했으면 그냥 100억으로 끝까지 가는 게 바로 단위형이에요. IMF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투자신탁은 모두 계약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투자신탁 회사로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뭐 국민투자신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등장한 것이 회사형 투자신탁인데요. 회사형 투자신탁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영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낸 돈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펀드예요. 펀드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투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이 일로 들어가면은 그 돈으로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냐? 수익증권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 수익증권이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양쪽이 다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은 매입한 주식으로 자산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발행한 주식으로 자본이 되는 거죠. 나는 이걸 갖는 거예요, 고객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그 주주가 되는 거고, 투자 수익으로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자금을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 매입한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이 주식 가격도 막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 펀드 회사에 가가지고 내 지분만큼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가지고 얼마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그 주식을 받아서 소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개방형은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 투자 회사에게. 그럼 그 투자 회사가 그거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현금을 줘요. 그러면 나는 투자 원금을 회수한 게 되잖아요. 그게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폐쇄형이는, 근데 개방형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접 투자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매번 찾아와서 그것도
100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25주만 또 18주만 현금화 달라. 이러면은 이게 회사가 투자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만 전념하도록 내가 이 주식을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면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라. 그렇게 하는 게 폐쇄형이에요. 그러니까 폐쇄형은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증권세장이 아니고 증권시장이네요. 오타 났네요. 증권시장에 매각해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계약형이 별로 없고요. 주로 회사형이고 회사형이면서도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시세표를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SK텔레콤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뒤에 가 보면은 이런 회사형 투자신탁에서 발행한 주식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되고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문회사예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자산 운용에 대한 조언과 관리를 해주고 보수를 받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신탁회사는 뭐예요?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그 성과를 나눠주는 거고, 투자자문회사는 옆에서 그냥 그 조언과 관리를 해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옛날에는 주로 이제 큰 증권회사 밑에 자회사로 투자자문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대우증권이 있었으면은 대우증권 밑에 대우투자자문 뭐 이런 회사가 있고, 대신증권이 있었으면 대신증권사 밑에 대신투자자문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자문을 해주느냐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은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투자 자문 회사들이 자기네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대박 정보를 주겠다고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로 이제 이런 초보적인 형태의 투자 자문이죠. 그리고 이보다는 조금 발전된 형태로 개인별로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나의 투자 성향을 감안을 해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이 투자 일임업인데요. 고객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서 운용해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그거를 투자 일임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와 같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랩 어카운트하고 ISA 이렇게 있습니다. 랩 어카운트는 이렇게 돈을 싸서 계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랩이 이렇게 싼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방에 랩 쓰지 않습니까? 그 랩이에요. 그래서 내의 재산을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게 아니고 최소한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작은 단위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게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건데, ISA라고 해서 이제 랩 어카운트보다 이제 나중에 도입된 건데,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앞자를 따서 ISA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은행, 증권사 이런 것들의 관리를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계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룬 게 증권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증권 관련 기관을 보는 건데요. 증권 시장의 그 전체적인 감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금융위원회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이죠. 그 사이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있고, 증권거래소는 증권 매매의 그 구체적인 장소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그 실물이 오가는 게 아니다. 그 실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계산만, 이름만 바꿔주는 게 바로 증권예탁원이 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하고 있는 그 기능이다. 대금 결제를 해주는 거다. 투자 신탁은 간접 투자, 분산 투자의 특징을 갖는데 계약형, 회사형이 있다. 옛날에는 계획형이 많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형이 줄을 이루고 있다. 투자 자문 회사는 이제 정보 제공, 투자 조언, 그리고 대행 투자로 수익을 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4주차의 내용이고, 5주차에서는 이제 증권 거래 제도를 이해하고, 증권 시장의 가격 결정 제도, 증권 거래 관리 방식, 또 신용 거래의 원리와 그 효과를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는 그 4주차 강의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